4,500년을 이어가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조의 변화, 제국의 탄생과 몰락, 용병들의 발걸음, 그리고 현대 도시의 웅성거림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여명기의 단 하나의 바위에서 조각된 기자의 거대한 스핑크스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아직 새로 지어진 빛나는 하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햇살이 처음으로 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파라오들의 장례선을 따라 서쪽 죽음의 왕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그 시선은 그 침묵의 신비를 풀고자 했던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대기마저 영혼으로 가득 찬 듯한 고원에 서 있습니다. 이곳 거상 아래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스핑크스의 석회암으로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카프레의 피라미드는 엄격한 기하학 구조로 하늘을 꿰뚫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그의 아버지 컵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는 다릅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수호자입니다.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 탄생은 건설이 아니라 해방의 행위입니다.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 거대한 돌들을 제거한 후 차의 석장에 남겨진 석회암 절벽을 상상해 보세요. 제4왕조의 고대 석공들은 이 자연의 불완전함을 방해가 아닌 기회로 여겼습니다. 원시적인 구리끌과 무거운 섭로감 구슬로 무장한 수만 명의 석공들이 겹겹이 쌓인 돌들을 제거했습니다. 돌을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다. 스핑크스 외의 모든 것을 잘라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수년간 지속된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권의 상징인 사자의 몸을 드러내고 그 바위에 지상에 살아있는 신 파라오 카프레의 모습을 새겨 넣었습니다. 앞발부터 꼬리까지 몸길이는 73m입니다. 키는 20m가 넘습니다. 6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그 옆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장엄해서 인간답지 않게 느껴지는 그 디자인과 직접 마주하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돌에 새겨진 신들조차 시간의 모래를 지배할 힘은 없었다. 이러한 경이로움을 창조했던 고왕국 문명은 쇠퇴했다. 수도는 이전되었고 기자의 네크로폴리스는 버려져 망각의 늪에 빠졌다. 이집트 문명의 영원한 적이며 이웃이었던 사막은 서서히 밀려들기 시작했다. 바람은 수십억 개의 모래알을 실어 날랐고 마치 황금빛 강물처럼 해마다 세기마다 돌의 수호자를 삼켜버렸다. 먼저 발이 사라지고 그 다음 사자의 거대한 몸이 사라졌다. 수세기가 흘렀다. 바람에 달아 다른 거대한 머리만이 끝없는 모래바다에서 튀어나와 표면에 남았다. 새로운 세대의 이집트인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창조주 파라오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상 태양신 호레마케트, 지평선의 호루스의 형상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망각 속에서 그의 긴 생애에 대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기원전 1449 1년경 이집트는 강력한 제18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가 아닌 투트모세라는 젊은 왕자가 사막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더위에 지친 그는 모래 언덕 위로 홀로 우뚝 솟은 돌머리 그늘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호레마케트 신이 스핑크스를 통해 직접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렁차고 고풍스러운 목소리가 왕자의 귀가 아닌 그의 의식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를 보아라, 내 아들 투트모세야. 신이 말했다. 나는 네 아버지 호레마케트 케프리라 아툼이다. 너에게 두 땅의 왕권을 주겠다. 하지만 내 요구를 들어주어라. 내가 서 있는 이 사막의 모래가 나를 괴롭힌다. 나를 그 모래에서 해방시켜주면 너를 파라오로 삼겠다. 잠에서 깨어난 투트모세는 이 꿈을 신의 계시로 여겼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아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핑크스를 발굴하여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그 장엄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치우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사막의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벽돌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왕자는 왕위에 올라 파라오 투트모세 4세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통치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는 스핑크스의 발 사이에 거대한 화관감 석판을 새겨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석판은 오늘날 우리에게 수면 석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석판에는 신이 어린 왕자에게 한 놀라운 꿈 이야기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스핑크스의 얼굴을 볼 권리를 놓고 사막과 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결코 마지막은 아니었다. 투트모세는 스핑크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망각에서 되살려냈다. 하지만 사막은 인내심이 강하고 그 전지는 영원하다. 그리고 한동안 물러섰던 모래는 이미 돌수호자를 다시 흡수하여 앞으로 수세기 동안 그 비밀을 간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핑크스를 향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스핑크스의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는 그것을 시간 속의 길 잃은 고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돌 조각상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4왕조입니다. 이집트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 신앙으로 증폭된 인간의 의지가 산을 움직였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위대한 건축가들의 시대였습니다.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와 같은 이름들이 영원의 대명사가 된 파라오들이죠. 바로 이곳 기자 고원의 피라미드들 사이에서 이 침묵의 수호자는 자신의 맥락과 역사, 그리고 고유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 서명은 가슴에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풍경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고원을 고립된 경이로움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장례 단지로 상상해 보세요. 네크로폴리스, 천상의 정밀함으로 계획된 죽은 자들의 도시. 장례 행렬이 이동하는 포장도로인 신성한 길은 나일 강 동쪽에서 피라미드 서쪽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이자 가장 설득력 있는 단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데스핑크스는 아무렇게나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문 앞의 사자처럼 그러한 길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쪽 계곡 사원에서 두 번째 대피라미드 기슭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파라오 카프레의 피라미드.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돌이 신성한 의미를 지녔던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근접성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 기념물은 카프레의 건축적 앙상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지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돌을 만져봅시다. 스핑크스 바로 앞에는 스핑크스 사원과 카프레 계곡 사원이라고 불리는 두 사원의 폐허가 있습니다. 이 사원들은 조각상과 같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적 증거는 반박할 수 없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사원들의 벽은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회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멀리서 운반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현장에서 깎아 만든 것입니다. 고대 석공들이 하나의 바위에서 스핑크스의 몸통을 조각할 때 바위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아 그 주변에 깊은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랑에서 꺼낸 거대한 돌들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사원 벽의 건축 자재가 되었습니다. 사원과 스핑크스는 같은 살, 같은 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사원을 만든 사람이 스핑크스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원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답은 1860년 프랑스 고고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발견했습니다. 벨리 사원 바닥에 메워진 우물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조각상이었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거의 변하지 않는 짙은 녹색 섬노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라오가 왕좌에 앉아 있고 왕권의 수호신인 호루스 신이 머리 뒤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에는 카프레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카이로 박물관의 왕관 보석인 바로 그 조각상입니다. 스핑크스 제작 과정에서 발굴된 돌로 지어진 사원에서 파라오가 직접 발견되었습니다. 증거 사슬은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명백하면서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 얼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과 버브의 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이목구비를 카프레에 현존하는 이미지,
특히 섭로감 조각상과 비교해 왔습니다. 시간과 인간의 영향으로 침식과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넓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얼굴, 탄탄한 광대뼈, 독특한 입술과 턱 모양, 위험 있고 무표정한 표정.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초상화가 아닙니다. 신성한 통치자의 이상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이미지에서 카프레의 확실한 조각상과 동일한 손, 동일한 규범, 동일한 원형을 발견합니다. 스핑크스의 얼굴은 제4왕조 파라오의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핑크스 자체에 이를 뒷받침하는 비문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왜 어떤 고대 문헌에도 카프레가 데스핑크스를 건설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기념물의 목적에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영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기계의 일부이자 요소였습니다. 궁전문의 기능이 우리에게 분명하듯이 그 기능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분명했습니다. 왜 문에 비문을 새겼을까요? 사자의 몸 권력의 상징과 왕의 머리 이성과 신적 권위의 상징을 지닌 스핑크스는 묘지의 영원한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호르에마케트, 즉 지평선 위의 호루스이며 파라오 자신의 화신이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신, 영원한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는 피라미드 뒤에 누워있는 창조주의 평화를 수호했습니다. 기원전 2500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글자가 아니라 주변 풍경 전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잉크가 아니라 지평선 전체에 새겨진 서명이었고 한 사람의 의지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제4왕조의 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핑크스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수천 년 동안 지평선을 응시해 온 우리의 허영심 넘어 변화하는 제국과 언어를 넘어선 그 보이지 않는 눈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희미한 미소, 부러진 코, 왕실의 머리 장식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곳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핑크스의 진짜 이야기를 들으려면 시선을 낮춰야 합니다. 스핑크스의 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태어난 돌 해구의 벽을 바라보세요. 바로 그곳, 스핑크스의 발밑, 구덩이의 석회암 벽 위에서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정황 증거에 기반한 공식 이집트 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연대를 기원전 2500년경 파라오 카프레의 통치 기간으로 추정합니다. 4500년 동안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바람 아래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합니다. 바람과 모래는 기자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돌을 닳게 하고 윤을 내며 얼어붙은 바다의 파도처럼 부드럽고 수평적인 움푹 들어간 곳을 만들어냅니다. 피라미드와 동시대에 건설된 고원의 다른 기념물들도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핑크스의 몸통과 그 집의 벽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평선에 깃든 바람의 흔적이 아니라 깊고 수직적인 고랑으로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짧은 폭우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바위 투성이 경사면을 따라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길고 가차 없는 비는 마치 거인의 얼굴에 맺힌 눈물처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고고학자도 지질학자도 처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가이자 독립연구자인 존 앤서니 웨스트가 1980년대에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가 받아들일 만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웨스트는 스핑크스 주변을 몇 시간씩 걸으며 조각가의 기술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직홈들은 풍식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권위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1990년 웨스트는 보스턴 대학교 지질학 교수인 로버트 쇼크 박사를 이집트로 파견했습니다.
쇼크 박사의 목표는 단 하나, 또 다른 아마추어 이론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막 기후의 전형적인 풍화작용 징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과학자 자신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구덩이 벽에 다가가 뾰족한 돌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마치 야외 지질학 교과서 같았다. 그의 앞에는 퇴적물에 의한 침식의 고전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흔적들이 펼쳐져 있었다. 깊고 둥근 수로가 위에서 아래로 이어졌다. 이런 흔적은 수천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흘러온 엄청난 양의 물이 남긴 것이다. 쇼후는 당황했다. 지질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돌은 가장 정직한 증인이다. 그리고 이 증인은 폭우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 기자 고원의 기후는 파라오 카프레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건조해졌다. 이 지역의 마지막 폭우 시기, 소위 아프리카 습융이는 기원전 수천 년 전에 끝났다. 석회암에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려면 스핑크스가 이미 조각상이 된 상태에서 선사시대의 폭우를 견뎌야 했을 것이다. 1992년 지질학회에서 발표된 쇼후의 연구 결과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지질학자의 주장이 옳다면 스핑크스는 기원전 2500년이 아니라 적어도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 사이,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 시기에 조각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대를 몇 세기 늦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대한 기념물의 제작 시기를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안개 낀 시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당시 나일 계곡 사람들은 원시적인 수렵채 진민이었기에 이처럼 장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학계는 이 이론에 적대적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고고학적 유물이 전혀 없다는 사실, 즉 도구도 토기도 비문도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이를 사이비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학문 간의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돌에 새겨진 역사를 읽는 지질학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인공 유물에 의존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 한가운데 바로 거기에 그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핑크스. 잊혀진 비의 흔적에 침식된 그 몸은 인류의 과거를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돌은 하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인간이 쓴 역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걸까요? 더 가까이 오세요. 현대 세계의 소음을 뒤로하고 메마른 사막의 바람이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하세요. 그 얼굴을 보세요. 기자의 거대한 스핑크스, 위험이 보입니다. 풍화된 석회암 너머로 수천 년의 세월이 당신을 응시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더 자세히 보세요. 경외심을 버리고 냉정하고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세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이 거대한 생물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몸, 73m나 뻗은 사자의 몸, 거대한 발, 하나의 돌로 조각된 등, 이것은 거인의 몸입니다. 이제 더 높은 곳을 보세요. 머리를, 온 세상이 아는 얼굴을,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머리는 불균형적으로 작습니다. 거인의 몸, 그 크기에 거의 유치해 보이는 머리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거장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대피라미드를 만든 그들은 비율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밀함은 여전히 엔지니어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이 불협화음, 이 시각적 미스터리는 결함이 아닙니다. 단서입니다. 권력과 야망, 그리고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징적 파괴 행위에 대한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류 이집트학은 스핑크스를 제4왕조의 파라오 카프라와 연관지어 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기자에서 두 번째로 큰 그의 피라미드와 일직선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카프라의 장제전에서 이어지는 길은 스핑크스의 발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논리는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전체 건물은 단 한 명의 통치자, 단 하나의 디자인에 속합니다. 스핑크스의 얼굴은 카프라의 얼굴입니다. 하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대는 생략 부호로 그리고 의문 부호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바위 자체가 그 이유입니다. 이 기념물을 연구하던 지질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와 몸통의 시대가 달랐습니다. 몸통 특히 아랫부분에는 깊은 수직 홈이 파여 있었는데 이는 수천 년간의 비로 인한 심각한 침식의 흔적이라고 일부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훨씬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시대의 유물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나중에 채찍질 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흥미롭게도 다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냉혹함의 설인 이론이 탄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스핑크스의 머리가 최초의 머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4,500년 전에 행해진 대규모 성형 수술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원래 이 기념물은 사자 같은 몸에 비해 훨씬 큰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혹은 어쩌면 인간의 손길이 원래의 얼굴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러자 후대의 통치자는 옛 모습을 복원하는 대신 새 얼굴을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낡고 큰 머리의 잔해에서 새롭고 더 작은 머리를 조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머리였습니다. 이 얼굴의 첫 번째 주인은 누구였을까? 연구자들은 카프라의 아버지, 가장 큰 피라미드를 건설한 위대한 쿠푸에게 눈을 돌렸다. 그의 생각과 행위의 규모는 여전히 상상을 초월한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묘지에 수호자를 조각하도록 명령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수호자는 그의 얼굴을 닮았다. 그리고 카프라가 나타났다. 위대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사는 아들. 그의 피라미드는 약간 작다. 그의 영광은 부차적이다. 파라오는 자신의 위대함을 주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만의 것을 건설할까? 그렇다.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할 수도 있다. 돌의 역사를 다시 쓴다. 그리고 이제 석공들의 끌이 쿠푸의 얼굴을 깨물고 그의 얼굴을 지우고 그의 머리를 줄여 새로운 초상화를 만들고 있다. 파라오 카프라의 초상화. 그것은 전례 없는 자기 확신의 행위가 될 것이다. 스핑크스를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아들, 고원의 새로운 주인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제데프레입니다. 카프라의 형으로 그와 쿠푸 사이에 군림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짧았고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스핑크스 머리에 있는 왕실 네메스 베일의 양식적 특징을 지적하며 이것이 제데프레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야기는 더욱 모호해집니다. 카프라는 단순히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이벌 형제의 모습을 영원토록 지워버렸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야망이 아닙니다. 돌에 굳어진 왕조의 투쟁입니다. 패자에게는 돌 조각 하나 남지 않는 상속권 투쟁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돌은 침묵합니다. 끌의 흔적과 수천 년의 흔적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형, 보존 상태의 차이, 양식적 논쟁, 이 모든 것이 스핑크스를 단순한 기념물에서 말없는 증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뜨거운 이집트 태양 아래 펼쳐진 가족 드라마의 증인, 한 파라오가 어떻게 다른 파라오의 얼굴을 지워 자신의 얼굴을 역사에 영원히 새겼는지에 대한 드라마. 우리는 카프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의 눈을 바라봤을까요? 새로운 석가면으로 영원히 가려지기 수십 년 전 나일 강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마주했던 누구의 침묵의 시선이었을까요? 두 번 새겨진 얼굴의 미스터리는 고고학자들에게 단순한 수수께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억과 망각에 대한 영원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그 얼굴을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4세기, 더 정확히는 기원전 차이사구 1년경 제18왕조의 전성기였던 이집트를 상상해 보세요. 열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이 사막을 뒤덮어 모래를 눈부신 황금빛 먼지로 물들입니다. 이 아지랑이 속에서 사냥개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거느린 젊은 왕자가 전차를 타고 질주합니다. 그의 이름은 투트모세입니다. 그는 왕위 계승자가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아멘호테프 2세의 어린 아들 중 한 명이며 이집트의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운동신경의 파라오였습니다. 이중 왕좌로 가는 길은 형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핏줄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그의 야망은 사냥용 다트 끝처럼 날카롭습니다. 사냥은 그를 기자 고원으로 데려간다. 그때도 그곳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시간의 숨결이 깃든 곳이었다. 그의 조상인 컵스, 카프레, 그리고 미케리누스의 웅장한 피라미드는 하늘을 꿰뚫고 분주한 현실에 대한 묵묵한 질책처럼 보였다. 하지만 왕자의 시선은 다른 무언가에 쏠려 있었다. 사막 그 자체의 일부인 듯한 무언가. 끝없이 펼쳐진 모래 바다에서 마치 익사하는 거인처럼 거대한 풍화된 머리 하나가 솟아 있었다. 모든 이집트인에게 친숙한 얼굴이었지만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와 파괴 아래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거상의 시신은 수백 년 동안 바람에 휩쓸려 온 모래 언덕 아래에 묻혀 있었다. 묘지의 수호신인 데스핑크스는 한때 묘지 건설을 위해 개간되었던 사막에 매료되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젊은 투트모세에게 그것은 신이라기보다는 풍경의 일부, 기이한 모습에 가까웠다. 정고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더위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사냥에 지친 왕자는 그늘을 찾았다. 이 뜨거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해줄 그림자는 스핑크스의 돌머리뿐이었다. 그는 스핑크스 바로 아래 시원한 석회암 바닥에 자리를 잡았고 깊고 달콤한 잠이 그를 덮쳤다. 그의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다. 소리의 세계는 사라졌다. 그리고 현실과 잠의 경계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투트모세는 고대 석상의 돌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 그는 목소리를 듣지만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다. 마치 땅이 울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수백만 개의 모래알이 스치는 소리와 같다. 그 목소리는 스핑크스 자체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는 그 신성한 광채, 즉 호레마케트 케프리 라 아툼, 즉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태양에 살아있는 화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신은 왕자에게 말한다.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다. 그를 질식시키고 그의 강인한 몸을 족쇄로 묶어 고통을 유발하는 모래에 대해 말한다. 나를 보아라, 내 아들아, 투트모세야. 그의 마음속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내 아버지 호레마케트다. 내가 누워있는 사막의 모래가 나에게 왔다. 나를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보답하겠다. 꿈에서 주어진 약속은 전례 없는 것이었다. 모든 보물과 승리보다 더 매혹적이었다. 스핑크스 신은 투트모세에게 분하 장수를 약속하지 않았다. 왕자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것을 약속했다. 바로 권력을 약속한 것이다. 너는 하얀 왕관과 붉은 왕관을 받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네오는 이 땅을 가로세로로 다스릴 것이다. 두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이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이중 왕관, 파라오의 왕좌, 투트모세가 깨어났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지고 있었고 모래는 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고요했다. 오직 바람만이 돌머리 아래 모래를 휘젓고 있었다.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신의 말씀이 아직도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신의 계시였을까? 아니면 그의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그의 가장 깊은 야망이 목소리를 낸 환상이었을까? 우리는 그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는 압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는 이 꿈에서 특별한 기회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 말입니다. 멤피스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된 투트모세 4세는 기존의 왕위 계승 질서를 거스르며 스핑크스 기슭의 거대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에 달하는 인부들이 1000년 넘게 그곳에 쌓여있던 모래를 치웠습니다. 그들은 돌로 된 짐승의 거대한 발, 가슴, 그리고 옆구리를 떼어냈습니다.
사막에 더 이상의 징역을 막기 위해 그 주변에 어도비 벽돌로 된 보호벽을 세웠습니다. 해방된 신의 거대한 앞발 사이에 투트모세는 거대한 화관감 석비를 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위에 자신의 놀라운 꿈 이야기를 새겨넣고 신이 어떻게 자신의 막내 아들인 자신을 선택해 경건한 행위의 대가로 왕위를 내주었는지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수면 석비로 알려진 이 석비는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는 돌로 된 증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이집트 역사의 흐름을 바꾼 신의 개입일까요? 아니면 야심찬 왕자가 백성과 사제단의 눈에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왕위 찬탈을 신성한 의지의 실현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한 기발한 정치적 수완, 즉 선전 행위일까요? 이 드라마는 바로 그 사실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기자의 모래도 결코 답하지 못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자 가장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고왕국 몰락 후 피라미드 건설 시대를 지나 이집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조가 이어졌고 수도는 남쪽 테베로 옮겨갔습니다. 한때 우주의 중심이었던 기자 네크로폴리스는 신과 왕들의 잊혀진 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묘지의 수호자인 거대한 스핑크스는 천천히 매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은 아니었다. 지진이나 홍수도 없었다. 사막의 고요하고도 거침없는 움직임이었다. 이 땅의 영원한 동반자인 바람은 서쪽에서 수십억 개의 모래알을 실어 날랐다. 모래알들은 거상의 발치에 내려앉았다가 발밑에 쌓였다가 거대한 몸체를 따라 솟아올랐다. 해마다, 수십 년마다, 수백 년마다. 왕조의 탄생을 지켜봐 온 기념비는 이제 바람과 시간이 엮은 담요에 쌓인 채 무기력한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기원전 1500년 신왕국 시대가 시작될 무렵 데스핑크스에 남은 것이라고는 모래 위로 솟아오른 머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의 바다 한가운데 코가 부러진 돌 얼굴이 동요하지 않는 고요함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목민과 드문 여행자에게는 아마도 기이한 자연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공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 알홀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영원의 모래 속에 어깨까지 파묻힌 신의 머리만 보였습니다. 그의 몸, 그의 힘, 그의 진정한 규모는 모두 전설이 되어 사막 아래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제18왕조의 파라오들은 카르나크와 룩소르의 신전을 왕가의 계곡에 무덤을 세웠습니다. 기자는 그들에게 신성한 곳이었지만 아득히 먼 과거의 유물이었습니다. 옛 영광의 유령 같았습니다. 스핑크스는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741년경 무더운 오후를 상상해 보세요. 아직 파라오가 되지 않은 젊은 왕자 투트모세 4세는 사자와 가재를 사냥하던 중 수행원들과 헤어졌습니다. 태양이 무자비하게 자결했습니다. 사냥에 지치고 갈증에 지친 그는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 뜨거운 세상에 드리운 유일한 그림자는 모래 언덕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돌머리뿐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발치에 주저앉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신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계시였다. 스핑크스의 돌같은 입술이 벌어지자 왕자는 멀리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했다. 스핑크스의 현신인 태양신 호레마케트 케프리라 아툼의 목소리였다. 나를 보아라. 내 아들 투트모세야. 신이 말했다. 나는 네 아버지다. 너에게 땅의 왕권을 주고 너는 계부의 왕좌에서 하얀 왕관과 붉은 왕관을 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상황을 보라. 내가 누워있는 사막의 모래가 내게 다가온다. 그것은 나를 괴롭힌다. 내 소원을 들어주어라. 너는 나의 보호자이시니 나를 모래에서 구해주면 너를 두 땅의 통치자로 삼겠다. 그건 거래였습니다. 신성한 계약이었습니다. 돌의 신을 구하는 대가로 이집트의 왕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투트모세의 잠에서 깨어난 것은 갑작스러웠다.
한낮의 열기는 생생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는 더욱 생생했다. 그는 스핑크스의 말없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사막 속 기묘한 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신성한 보호자이자 왕좌로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왕자는 맹세했다. 투트모세 4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약속을 지켰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고고학 발굴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원시적인 괭이와 바구니로 무장한 수천 명의 인부들이 사막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1000년 넘게 그곳에 쌓여 있던 모래를 갈퀴로 긁어냈습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모래는 부서지고 바람은 더 많은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의지에 이끌린 사람들은 완강하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센티미터 단위로 스핑크스는 이승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래 위로 우뚝 솟은 거대한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사자의 척추를 연상시키는 등이 드러났습니다. 앞발이 앞으로 쭉 뻗어 나오더니 마침내 길이 73m, 높이 20m의 거대한 형체가 이집트의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은 이 기적의 진정한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바위에서 조각된 완전한 존재, 고원의 수호자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그의 신성한 사명을 기리기 위해 투트모세 4세는 해방된 스핑크스의 발 사이에 거대한 화관감 비석, 잠의 비석을 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비석에는 왕자의 놀라운 꿈과 성취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석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서 있으며 스핑크스의 첫 번째 위대한 해방을 증명하는 돌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의 꿈 덕분에 세상은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 중 하나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대한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모래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매장은 스핑크스의 길고 긴 삶에서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영혼과의 투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는 단지 머리 하나뿐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바다에서 홀로 동쪽을 바라보는 거대하고 풍화된 얼굴. 거인의 몸은 모래 언덕 아래 잠들어 있었고 오직 전설과 희귀한 기록만이 그 돌 얼굴 아래에 숨겨진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할 뿐이었다. 여행자, 대상, 정복자, 그들 모두는 오직 머리 하나만을 보았다. 신비롭고 고요하며 사막에 거의 완전히 잠겨 있었지만 사막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갔다. 이 수세기 동안의 잠의 첫 번째로 불안을 불러일으킨 것은 유럽 역사의 함성이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와 함께 학자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총뿐만 아니라 측량 도구, 연필,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스케치하고 측정하고 묘사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유포된 그들의 그림은 모래 속에서 솟아오른 이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땅을 파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업은 거대해 보였고 기자의 모래는 바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포착했지만 잠은 깨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세련된 학자가 아니라 제노바 출신의 선장이자 모험가 그리고 보물 사냥꾼이었던 조반니 바티스타 카빌리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817년 과학적 관심보다는 명예와 이익에 대한 갈망에 이끌려 그는 피라미드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인들과 똑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모래 파도에 둘러싸인 스핑크스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카빌리아는 그들과 달리 땅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쟁이었다. 인간과 사막 사이의 전쟁이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일꾼들이 원시적인 괭이와 바구니로 무장하고 수천 년 동안 굳어진 모래를 파헤쳤다. 열기로 공기는 일렁였다. 삽으로 돌을 긁는 소리, 감독관들의 목청 높은 외침, 그리고 모래가 가득 든 바구니를 소년들이 나르며 내는 둔탁한 소리. 이것이 바로 이 각성의 음악이었다. 작업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었다. 낮에 파낸 모래는 바람에 실려 밤새도록 되돌아왔다.
사막은 먹이를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카빌리아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거상의 관을 1미터씩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앞발 사이에 공간을 비운 후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형 문자로 가득 찬 화관감 비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500년 파라오 투트모세 4세가 세운 유명한 자매 비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사냥을 하던 젊은 왕자 투트모세가 스핑크스의 머리 그늘에서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머리 역시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돌에 갇힌 신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신은 왕자에게 숨막히는 모래의 소나기에서 그의 몸을 구출하면 이집트 두 땅의 왕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트모세는 약속을 이행하여 파라오가 되었고 그의 서원을 기리기 위해 이 석비를 세웠습니다. 카빌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파라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는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거인에게 말을 하게 했다. 그리고 거인은 자신의 지난 잠과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놀라운 계시였다. 추측이 아닌 돌과 모래에서 탄생한 드라마, 그 어떤 전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었다. 하지만 카빌리아조차도 시작한 일을 끝낼 수 없었다. 그는 스핑크스의 앞부분을 치워 가슴, 발, 그리고 비석을 드러냈다. 하지만 괴물의 등과 옆구리는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위대한 오귀스트 마리에트를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변덕스러웠다. 모래는 계속 쌓이고 있었고 연구 자금은 바닥나고 있었다. 거인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잠에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었다. 최후의 완전한 각성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독 모험이 아니라 프랑스 엔지니어 에밀 바레즈가 이끄는 거대하고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1925년부터 11년을 이 노력에 바쳤습니다. 11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모래를 운반하기 위해 소형 철도가 건설되었고 수천 톤의 모래가 제거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기자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하여 1936년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세기 만에, 어쩌면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데스핑크스가 그 거대한 위엄으로 인류 앞에 섰습니다.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길이 73m, 높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사자 같은 몸통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바위에서 조각된 돌 근육, 마치 시간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생긴 상처처럼 침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인은 깨어났다. 수세기 동안 쌓인 모래 다묘를 털고 다시 한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평선을 응시했다. 하지만 깨어남은 단순한 해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누가? 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모래에서 벗어난 스핑크스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더욱 맹렬하게 지킬 준비가 되었다. 기자 고원의 돌심장은 1000년에 한 번씩 천천히 고동칩니다. 수천 년 동안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별만이 스핑크스의 침묵을 지켜주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그 침묵은 깨졌습니다. 정복자들의 포효가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의 끊임없는 속삭임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거대한 사자의 발 아래 영원한 그림자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비밀의 방이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중세 아랍 연대기 작가들조차 이 거인을 바라보며 숨겨진 통로와 지혜의 보고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구의 진정한 원동력은 삽을 들고 기자의 모래사장을 밟아본 적이 없는 한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잠자는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는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 최면 상태에서 예언을 내뱉었고 이는 온 세대의 탐구자들의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아틀란티스인들이 만든 비밀의 방인 기록의 전당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인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유물과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방이 스핑크스의 오른쪽 앞발 바로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비주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주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자석으로 작용했습니다. 몽상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과학자들까지 스핑크스로 끌어들였습니다. 고대의 도를 듣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스캔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설을 지질학적 사실로 바꾸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는 마크 레너라는 젊은 미국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이집트로 이끈 것은 케이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신봉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모래는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을 깨고 확실한 사실만 남깁니다. 레너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집트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1970년대 후반 그는 스핑크스 주변에서 일련의 시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팀과 함께 시추공을 안반의 센티미터 단위로 박았습니다. 그들은 빈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록의 전당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추공은 바위에 박히고 진동하며 수천 년의 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여러 개의 작은 구멍, 천연 카르스트 동굴, 석회암의 균열, 문도, 아틀란티스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연이 만든 돌과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인 듯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가 왔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굴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하의 메아리를 감지할 수 있는 지진계와 보이지 않는 곳까지 탐사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가 등장했습니다. 1996년 지구 물리학자 토마스 도베키와 프로듀서 보리스 사이드가 이끄는 팀은 새로운 연구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핑크스 기술계에 정교한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고원의 고요함은 이제 발전기의 정밀한 윙윙거리는 소리로 깨졌습니다. 암석 표면에 센서를 설치하고 가볍고 보정된 망치로 충격을 가하면 충격파가 암석 깊숙이 전달되었습니다. 컴퓨터는 화면에 신비로운 그래프를 그려내며 빽빽한 암석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진파 자료는 몇 가지 이상 징후를 드러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스핑크스 앞 바위 바닥 약 9m 아래 스핑크스의 발 사이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계측기들은 선명하고 거의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을 묘사했습니다.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방 하나만큼 큰 공간이었습니다. 계측기에 포착된 메아리는 모두가 기다려왔던 과거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뉴스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신문 헤드라인은 세기의 발견 가능성을 외쳤다. 케이시 기록 보관소, 컴퓨터 화면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기자의 비밀을 지키는 자이 하와스, 당시 이집트 유물관리국 국장이었다. 그에게 이 모든 탐색은 이단에 불과했고 아마추어와 신비주의자들의 과학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는 자료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인들이 인공방으로 오인했던 것은 단지 안반의 자연적인 균열, 즉 고원의 지질학적 특징일 뿐이었다. 탐사자들의 상상력이 완벽한 직사각형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분쟁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이상 징후를 가리키는 계측 데이터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공식 과학과 이집트 당국의 강경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단 한 가지 조치만 필요했습니다. 시추공을 다시 집어들고 지정된 지점까지 시험용 구멍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세요. 하지만 시추 허가는 결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이집트 당국은 스핑크스 지역의 추가 지질 탐사를 중단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문이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쾅 닫혔다. 그리고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었다. 한쪽에는 유혹적인 이상 현상 지도가, 다른 한쪽에는 금지의 벽이 서 있었다. 그로부터 25년이 넘게 흘렀다. 기술은 더욱 발전했다. 하지만 스핑크스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발밑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두루마리로 가득 찬 방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연의 기이한 현상인지, 수천 년 동안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돌의 균열인지, 그리고 이 답 없는 질문은 어떤 발견, 심지어 가장 놀라운 발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우리는 기자 고원을 기하학의 승리이자 단 하나의 시대, 즉 제4왕조의 의지가 깃든 곳으로 보는 데 익숙합니다.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점에 서서 조감도로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결함입니다. 쿠프와 카프레의 피라미드는 거의 완벽한 대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피라미드, 즉 가장 작은 멘카우레의 피라미드는 이 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거나 지형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함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열쇠라면 어떨까요? 20세기 후반 엔지니어 로버트 보발은 기자의 지도를 보고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 개의 피라미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 개의 별을 보았습니다. 사막의 검은 벨벳 밤하늘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밝은 별, 오리온의 허리띠였습니다. 두 개의 밝은 별, 알니타크와 알닐람, 그리고 세 번째 별, 민타카는 약간 어둡고 축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피라미드와 똑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보발은 더 나아갔습니다. 피라미드의 상대적인 크기는 별의 겉보기 밝기와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했습니다. 쿠프의 가장 큰 피라미드, 가장 밝은 별, 알니타크, 카프레의 피라미드, 두 번째로 밝은 별, 알닐람, 그리고 멘카우레의 작은 피라미드, 가장 어두운 민타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천상의 패턴을 지상에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지구별의 지도를 만들고자 했다면 별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하늘의 방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마치 죽어가는 펭귄처럼 느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흔들림을 겪습니다. 이 현상을 춘분과 추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천구의 다이얼은 한 바늘이 거의 26,000년마다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느린 우주의 춤 때문에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보는 별들의 위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2500년경 파라오 카프레 시대 기자상공의 오리온 벨트의 위치는 지상의 피라미드 위치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렬을 이루려면 천구의 다이얼을 돌려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간에 바퀴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람세스 시대를 지나 투탕카멘 시대를 거쳐 더 나아가 이집트 왕조의 역사를 넘어 시간의 심연으로. 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별자리가 하늘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10,500년이라는 단 한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맞았습니다. 천구의 지도와 지구의 지도는 수학적 정확성으로 일치했습니다. 그해 춘분날 새벽, 오리온의 허리띠는 남쪽 지평선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여 세 개의 피라미드에 완벽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원의 수호자인 거대한 스핑크스는 정동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500년 바로 그날 아침, 그것은 떠오르는 별자리 사자 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땅 위의 돌사자는 태양과 함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천상의 쌍둥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림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장대한 설계. 돌에 새겨진 설계도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 즉 이집트인들이 제프테피, 즉 최초의 시간이라고 불렀던 황금기를 가리키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통 이집트학은 이 이론을 차가운 침묵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원전 1만 500년은 구석기 시대입니다. 수렵 채집인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인류에게는 그러한 기념물을 건설할 도구, 수학 또는 사회 조직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그렇게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도자기 파편도 단 하나의 창족도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완벽한 천문학적 상관관계가 상상할 수 없는 고대를 가리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증거가 전혀 없는 마치 고고학의 돌담과 같습니다. 스핑크스는 침묵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현실의 교차점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스핑크스가 새겨진 돌의 연대를 파라오 시대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영원에 고정된 스핑크스의 시선은 다른 하늘, 다른 시간의 기억을 간직하는 듯합니다. 누구의 설계를 보존하는 것일까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토록 먼 과거를 자신의 작품에 암호화했던 뛰어난 건축가 파라오 카프레의 설계일까요?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돌 속에 얼어붙은 이 천문지도만 남긴 문명의 증인일까요?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시간의 모래 속에 묻혀 있고 사막 위의 별들만이 침묵과 영원한 길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그를 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4왕조 파라오 카프레, 기원전 2500년경. 이 날짜는 교과서에 새겨져 있으며 스핑크스가 조각된 석회암처럼 거의 불변합니다.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 날짜는 이집트 역사의 깔끔한 연대기에서 위대한 수호자를 제자리에 위치시킵니다. 하지만 이 날짜가 훨씬 더 긴 책의 한 장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기자 고원의 돌이 우리가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더 가까이 와 그의 얼굴, 왕실 네메스 머리 장식, 헝클어진 수염 자취를 보지 마. 더 낮은 곳으로 그의 거대한 몸, 사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그리고 그가 조각된 구덩이의 벽을 보라. 여기 돌에 이단이 새겨져 있다. 날씨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이집트 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침식이 바람과 모래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모래 폭풍이 마치 사포처럼 돌을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손상의 본질을 살펴보세요. 이 흔적은 제4왕조의 피라미드와 무덤에서 볼 수 있는 날카롭고 사나운 모래와 바람의 흔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치 수세기 동안 하늘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깎아낸 듯 깊고 수직적인 고랑, 매끄럽고 둥근 윤곽입니다. 이러한 이상현상은 고고학자가 아니라 20세기 중반 연금술사이자 철학자인 르네 슈발러 드 루비츠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기이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 작가 존 앤서니 웨스트는 한 지질학자를 기자 고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집트 학자가 아니라 돌에서 지구의 역사를 해독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였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로버트 쇼크 교수는 스핑크스와 그 해구를 수개월 동안 연구했습니다. 1991년 미국 지질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그의 결론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쇼흐는 스핑크스 몸체와 구덩이 벽의 침식이 폭우로 인한 풍화작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B. 수년간의 폭우.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기자 고원에 이처럼 많은 비가 내려 석회암에 깊은 상처를 남긴 마지막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기후학자들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파라오 카프레 시대, 즉 이 지역이 이미 건조한 사막이었던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습한 기후는 그보다 수천 년 전,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이집트에 존재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사실이라면 스핑크스의 몸, 그 사자 같은 본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년 더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제1왕조 시대, 즉 파라오라는 개념 자체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바위에 새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을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날짜의 변화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원시 석기 시대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위대하고 진보된 문명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머리입니다. 비율을 보세요. 스핑크스의 머리는 거대하고 길쭉한 몸통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작습니다.
규범과 조화에 집착하는 이집트 조각가라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머리의 부식 정도는 몸통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른 시대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대담한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스핑크스가 원래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몸통에 비례하는 사자 머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후 제4 왕조 시대의 파라오 아마도 카프레가 비에 달아 해진 이 고대 석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본떠 머리를 다시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조각가들이 오랜 세월에 달아 없어진 원래 머리의 잔해를 가지고 작업해야 했던 불균형과 보존 상태의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표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설 속 스핑크스 아래에는 비밀의 방이 있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의 신비주의자 에드거 케이시는 가디언의 오른쪽 발 아래에 잃어버린 문명의 지혜를 간직한 기록의 전당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환상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97년 과학자팀이 스핑크스 주변 고원에 대한 지진 탐사를 수행했습니다. 탐사 장비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스핑크스 앞발 아래 수미터 지점에서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인공적인 방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추가 연구 결과를 즉시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이것들이 단순히 바위에 생긴 자연적인 균열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진계는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90도 각도의 균열, 지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빈 공간, 이 기록의 전당으로 가는 문은 실제든 상상이든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비에 새겨진 세월,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얼굴, 그리고 바위 깊숙한 곳, 발바닥 아래 숨겨진 비밀. 데스핑크스는 더 이상 피라미드 시대의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질문이 되었다.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전체에 던져진 질문이었다. 수천 년 동안 침묵했지만 오늘날 그 침묵은 어떤 답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진다. 그것은 이집트만의 수수께끼가 아니다. 온 인류의 수수께끼이다. 바람, 모래, 시간. 기자의 표면에서 수세기 동안 고된 노동을 해온 3명의 무자비한 조각가. 그들의 끈은 지칠 줄 모르고 그들의 작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영원의 수호자, 위대한 스핑크스는 탄생 이후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었다. 시간과의 싸움. 수천 년 동안 그 가장 큰 적은 모래였습니다. 모래는 소리 없는 군대처럼 돌로 된 몸을 조금씩 먹어치우며 전진했습니다. 만들어진 지 불과 몇 세기 만에 파라오의 얼굴을 한 사자는 어깨까지 땅에 파묻혔습니다. 그는 고독한 머리로 변해 움직이는 바다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00년경 최초로 알려진 구출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젊은 왕자 투트모세는 왕족의 넷째 아들로 피라미드 그늘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더위에 지쳐 거대한 머리 바로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돌에 갇힌 신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스핑크스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숨막히게 하는 모래에 대해 불평하며 젊은이를 포로에서 풀어주면 산기집트와 하이집트의 이중 왕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투트모세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수세기 동안 쌓인 퇴적물을 치워냈고 마침내 스핑크스의 거대한 발과 가슴은 다시 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된 투트모세 4세는 감사의 표시로 스핑크스의 발 사이에 화강감 석비를 세우고 이 경이로운 꿈을 이야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돌아왔다. 이집트를 정복한 로마인들은 이 거상을 경외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상을 깨끗이 닦고 주변에 보호벽을 쌓고 감탄으로 가득 찬 비문을 남겼습니다. 플리니우스 대왕은 이 거상을 피라미드보다 더 존경받는 지역신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몰락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옛 신들을 대체했고 스핑크스는 다시 모래 언덕 아래 잠에 빠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스핑크스는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머리,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아랍 연대기 작가들은 이 거상을 공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 알홀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람에 시달리는 스핑크스의 얼굴은 공포와 매혹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알마크리지 연대기에 따르면 1378년 지역 농민들의 우상 숭배에 격분한 한 수피교도 광신자가 분노에 차 거상의 코를 부러뜨렸습니다. 인간이 가한 이 타격은 수백 년간의 침식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1198년 시간과의 싸움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가 이집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과학자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측정하고 스케치하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연필과 펜은 유럽의 처음으로 신화가 아닌 진짜 스핑크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머리와 목만 보았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877년 이탈리아인 조반니 카빌리아가 최초로 진정한 대규모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념물의 전면 전체를 정리하고 투트모세의 잠에 대한 비석과 고대 사원의 유적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모래와의 싸움은 불과 1세기 후에 끝났습니다. 1925년 프랑스 엔지니어 에밀 바레즈가 그의 인생에서 11년을 차지하게 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1년간의 끈질기고 고된 투쟁, 노동자들은 개미처럼 수톤에 모래를 퍼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거대한 몸체가 센티미터 단위로 망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936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데스핑크스가 온전한 장엄함으로 인류 앞에 섰습니다. 승리가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모래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스핑크스는 훨씬 더 교활한 새로운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금기가 가득한 지하수가 솟아오르며 석회암 내부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에서는 소금이 결정화되어 마치 암세포처럼 고대 석상을 찢었습니다. 성장하는 카이로 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스모그가 산성비처럼 스핑크스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석상의 살은 벗겨지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1980년대에 절박한 복원가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식 시멘트를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스핑크스 표면에 뚫을 수 없는 껍질이 생겼습니다. 습기가 내부에 갇혔고 돌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손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투는 거의 패배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면의 바로 직전에 이르러서야 이해가 싹 텄습니다. 이 고대의 경이로운 유물은 고대의 방법을 사용하여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자이 하와스가 이끄는 새로운 복원팀이 꼼꼼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멘트 충전재를 제거하고 파라오 시대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석회암 모르타르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균열과 습도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데스핑크스는 단순한 기념물 그 이상입니다. 중환자실에 영원히 머물고 있는 환자입니다. 매일 새벽 스핑크스는 햇살뿐 아니라 과학자, 복원가, 그리고 큐레이터들의 예리한 시선을 마주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세대가 스핑크스의 돌눈에 비친 영혼의 모습을 볼 권리를 얻기 위한 매일매일 매시간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끝은 아닙니다. 이곳 기자 고원에서 제국의 탄생과 몰락을 지켜보았던 태양 아래 공기는 더욱 짙어집니다.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가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해답의 무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스핑크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합니다. 우리는 파피루스와 무덤 벽에 새겨진 비문으로 가득한 미궁을 걸었습니다. 헤로도토스, 플리니우스, 그리고 아랍 현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각자가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가 왔다 갔다 하며 거상을 목까지 파묻고 그 위에는 영원 불멸의 비인간적인 머리만 남겨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각 세대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파헤치고 그 발 앞에 서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꼼꼼한 연구에 기반한 공식 이집트학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핑크스는 제2대 피라미드를 건설한 파라오 카프레의 모습입니다. 스핑크스의 얼굴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식되었지만 제4왕조 통치자의 섭노감 조각상과 가족적인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위치, 방향, 그 앞에 있던 사원들까지 모두 기원전 2500년경에 조성된 하나의 장례 단지에 모두 들어맞습니다.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강력한 이론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거의.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드라마는 사실에서 탄생합니다.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몸을 보세요. 머리가 아니라 사자의 몸통 자체가 하나의 바위에 조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채석장 벽도 보세요. 마치 물줄기가 남긴 것처럼 깊은 수직 홈이 보일 것입니다. 역사를 상형문자가 아닌 돌의 층으로 읽는 지질학자들은 이 석회암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화작용은 수평에 겹겹이 쌓인 흔적을 남기는 바람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돌에 쏟아진 폭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언제 그런 비가 내렸을까요? 기후는 카프레 왕조보다 훨씬 이전에 변했습니다. 바위에 그런 상처를 남기려면 사막의 모래 폭풍이 아니라 습한 사바나 기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4왕조의 파라오보다 수천 년 전에 끝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지질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식적인 역사의 조화로운 선율에 귀청이 터질 듯한 불협화음을 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설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문이 제기됩니다. 카프레 왕조가 스핑크스를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다시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사자나 자칼의 머리를 한 훨씬 오래된 현존하는 조각상을 찾아 자신의 얼굴을 새 것으로 만들어 영원한 안식처로 삼았을까요? 고요. 고대 이집트인들조차 스핑크스의 기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기자에서 발견된 유명한 목록 비석을 살펴보세요.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비석의 연대를 카프레 왕조보다 거의 2000년 후인 후기로 보고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종교적 경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비석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카프레 왕조의 아버지인 쿠푸가 모래 속에 묻혀있던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복원했을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6왕조의 이집트인들에게 스핑크스는 태고적부터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핑크스를 경외심과 당혹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의 파라오 투트모스의 4세가 될 투트모스의 왕자는 한때 스핑크스 그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조각상의 깃든 신이 그에게 나타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이집트의 왕좌를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의 몸을 모래에서 꺼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투트모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스핑크스를 파내고 그 발 사이에 잠의 비석이라는 비석을 세웠고 거기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참고 카프레 왕조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신왕국의 파라오에게조차 스핑크스는 단순한 조상을 기리는 기념물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이름과 기원은 이미 시간의 안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호레마케트, 즉 지평선 위의 호루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조각상 자체, 즉 그것을 만든 자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4500년의 공식 역사,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돌에 새겨진 수천 년의 역사. 몸통에 비해 머리가 불균형적으로 작아 논란에 기름을 부을 뿐입니다. 나 카프레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는 비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정황, 문체, 논리에 기반한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스핑크스는 우리의 논리를 거스릅니다. 그는 영원의 저울에 새겨진 거대한 물음표입니다. 그는 비밀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비밀 그 자체입니다.
그의 침식은 파괴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읽을 수 없는 텍스트입니다. 그의 손상된 얼굴은 결점이 아니라 간단한 답을 제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일 강변 문명의 탄생, 알렉산더와 카이사르의 군대, 예언자들의 도래, 칼리프들의 흥망, 나폴롱의 엔지니어들, 20세기의 고고학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론, 가설, 논쟁, 그리고 발견에 대해 그는 오직 이것으로 답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돌처럼 단단하고 전지전능한 침묵, 어떤 말보다 더 큰 침묵. 역사를 끝내지 않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침묵.